바퀴를 도는 이런 기회를 갖췄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네, 기업과 정신과 경영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타이틀에서 한만엽 교수가 비행기를 타고 독도 그리고 일본까지 간 영상이 나갔습니다. 이런 교수로서 연구 성과를 올려서 그 다음에 본인의 실적을 잘 관리하고 마케팅을 해서 수익도 발생하는, 또 그래서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동안 수억 원의 도네이션,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귀하다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은 사회 공헌을 위해서 존재한다.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실적을 내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질문을 보내와서 너무 고마워요. 이 교수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는 재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참여하는 공부만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항상 강의를 30분 넘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75분 제작인데 75분을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고문이 아니겠어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조금 좀 스피드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스피드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부터.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식이 좀 여러분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면서 의식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는 인생과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데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리하는 인생,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공적인 삶, 학교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일종의 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남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매니지먼트의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대로 매니저가 가지는 4가지 과제는 맨 먼저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 창립자,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직원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업이 뭐지?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 뭐지? 우리가 어떤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상무, 전무, 사장들은 가끔 당황을 해요. 우리는 전자회사인데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중시해야 될 우리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애를 하면 사랑이란 무엇이지? 무엇이 사랑이지? 라고 정의하고 연애하는 사람과 그냥 좋아서 뭔가 마음에 끌려서 하는 연애와는 그것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하늘이 만들어준 운명이다라고 느끼는 연애일수록 헤어질 확률이 높다고 기사가 납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앞에 보인 그 맹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몸은 눈을 따라간다는 거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간답니다. 근데 눈에는 생각하는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눈을 따라가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매니저가 해야 될 4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업에 와 있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철도, 코레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정의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회사, 대한항공 같으면 우리 사업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코레일의 사장이라면, 매니저라면 고속철도 사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대한항공의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이 모든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뭐 시간을 무한정으로 줄 수 없고 어차피 온라인 강의니까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레일 사업을 우리는 기차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철도로 승객을 나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까요? 또 대한항공은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손님을 원하는 곳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다라고 여러분 정의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답을 쓰면 한 50점에서 30점 받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사업을 정의하느냐? 우리는 손님들을 편안하게 운송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도록 서비스하는, 가장 쾌적하고 빠르게 손님의 만족으로 만족하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다. 대충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철도라는 말이 빠졌죠. 그리고 항공, 비행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빠진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게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만족시키고 감동을 시킨다. 운송을 통해서,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언젠가는 철도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철도보다 더 좋은 수단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도라는 말을 넣지 않게 되면 비행기 회사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행성에 가는 우주선이 나올 때 그 우주선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도에 한정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옛날 2차 산업 시대의 그 모델로 남아있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비행기 회사로 한정을 하게 되면 다른 더 좋은 교통수단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등장했을 때 이 회사는 계속 비행기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손님을 원하는 곳으로 가장 쾌적하고 빠르게 소비자 만족과 감동을 드리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어느 교통수단에도 다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사업에도 갈 수 있고요. 무인 자동차 사업도 갈 수 있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우주선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의 정의라는 것이 의외로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전자산업도 우리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라고 사업을 정의하게 되면 나중에 휴대폰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진 툴이 나오게 되면, 디바이스, 기구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소통을, 인간 사이의 소통을 증진하고 가장 편리하고 감동적이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소통을
도와드리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매체가 나오고 새로운 수단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본질, 정의를 매니저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장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필 회사. 과거에는 그 나무로 된 연필 있잖아요. 그것이 필기 수단이었습니다. 만약에 동아 연필이 우리는 나무로 된 연필을 만드는 회사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샤프 펜슬이 나왔는데 우리는 연필로 만드는 회사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쪽으로 바꾸는 것이. 그래서 다른 회사가 샤프 펜슬은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예가 굉장히 많아요. 코닥 같은 경우도 사진 필름 시장을 거의 독점처럼 차지했던 것이 코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날로그 필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디지털 사진기가 나왔을 때 늦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코닥이 우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즐거운 장면을 영원히 보관하고 보존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넓게 정의를 했더라면 디지털 카메라가 왔을 때 바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너무 좁게 정의하느냐, 아니면 본질을 보고 넓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뒤에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 좁게 정의하지 마세요. 크게 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매니저들은 그런 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세운 목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고 회사의 슬로건, 사명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매니저로서 또 리더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매니저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니저는 성과를 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인으로서, 또 아이들의 부모로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 월급, 보수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실감이 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부모님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왔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매니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서 용돈, 많은 학생들이, 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매니지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대학교 1학년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니저의 입장으로 변환하는 이제 초입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리를 받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와 돈에 대한, 생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까지도 가능하도록 배려할 수 있는 자리가 매니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매니지먼트의 과제입니다. 그런 매니저가 되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뭐 나에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성장을 돕지 않는 매니저를 누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매니저의 과제는 사회공헌. 그 매니저 한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잖아요. 가족도 조직이잖아요. 불과 3명, 2명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은 없어지거나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짧게는 나쁜 조직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 같으면 도산, 혹은 뭐 다른 단체도 비난을 받아서,
또 사회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남의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도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우리 회사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전제돼야 될 사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돼야 돼. 도움이 될 거야. 우린 그런 일을 찾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안 보는 것 같아도 요즘같이 디지털 통신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는 누가 나쁜 일을 하는지, 누가 좋은 일을 하는지를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니저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다, 또 나쁜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걸 다시 좋은 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사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 이런 얘기 고등학교 때 들어봤죠? 그건 지금도 진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주 긴 기간으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매니지먼트의 3가지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게 무엇이냐 하면요. 뭐 책도 하나 더 추가를 사실상 했습니다. 뒤에 보면 매니저에게 필요한 4번째 과제, 기업가적인 센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없앤다. 그것을 점차 줄인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 전체 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길게 볼 때는 우리 회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그럼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진출할 것인가. 그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에 들어갈 것인가. 멀지 혹은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 연구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외국과 제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니저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얘기한 매니저의 4가지 과제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 인식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한번 스스로 토론해 주세요. 사업의 정의, 내가 크게 봐서는 내 인생의 정의,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대학교 4학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의 정의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세워야 될 것인가? 나의 자아 실현의 방법은 또 무엇일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기업가적인 센스, 방법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도 학생 한 2명 정도의 질문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은 싸게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판다. 영리를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그렇게 기업을 정의하거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만약에 기업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니네 기업은 물건을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면 싫어. 물건을 싸게 가져와서 적정한 가격, 이윤을 좀 적게 남기고 팔면서 사회에 공헌한다 그러면 난 그런 기업은 좋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기업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기업이 영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 빵점은 아니지만 낙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기업의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소비자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기업의 목적.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는 거죠. 기업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품을 잘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안 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제품의 질은 좋은데 안 팔려서 도산한 기업도 많습니다. 왜냐? 소비자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래서 마케팅의 목표도 영어로 얘기하면 retaining, acquiring customers and retaining customers. acquiring, 모으는 것, 손님을 모으는 것, and retaining, 유지하는 것. 소비자를 retaining 하는 것이 마케팅의 목표입니다. 손님만 있으면 그 기업은 문제가 없어요. 돈은 상품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소비자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사귈 때도 내가 제품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아주 잘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혹은 뭐 매력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상대방이 좋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애인이 나를 좋아해 주면 게임 끝이잖아요. 내가 뭐 공부를 했건 안 했건 혹은 뭐 인물이 잘났건 안 났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하고 계속 사귀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그 성공이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체력 관리 혹은 여러 가지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거 전부 완벽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해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 근데 한 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게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나가는 것이고 디자인도 하는 것이고 마케팅도 하는 거고 이노베이션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말들이 비슷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괄호를 치고 또 썼어요. 고객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두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어떻게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케팅.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오랫동안 붙드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이노베이션, 혁신.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가 딴 데 가지 않고 우리 물건을 사도록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걸 소비자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만족을 시키고 더 나가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떠나가겠습니까?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만족시키고 더 나가서 감동을 시키면 그 애인이 여러분을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가라고 해도 안 가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중심으로 셀피시하니까 원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노베이션. 사람은요 쉽게 질립니다. 뭐 물건도
새 물건이 나오면 그걸 쓰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 제품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계속해서 구입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 만족, 역시 감동을 시킬 정도의 퀄리티, 품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물건이든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다른 기업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기능을 첨부하고 품질이라든지 기능에서 더 좋은 것을 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이노베이션에서 나온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어제의 나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의 나, 내일의 나는 또 새로운 무엇을 배울까, 장착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매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내가 써놨잖아요. 성공은 조만간 그 성공을 진부하게 만든다. 소비자는 새로운 것을 항상 요구한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정의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현재의 구체적인 목표는 길어야 10년밖에 안 간다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습니다. 요즘같이 혁신이 기업의 주요 테마가 된 상황 속에서는 정말 10년 뒤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4가지 과제의 첫 번째가 우리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넓게 정의할 것인가가 여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26분이 가서 여기서는 우리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학생이 한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파운더라는 영화에서 레이 크록은 해마다 7억 불을 버는 기업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형제의 그 맥도날드 소유권이나 아니면 법인을 결국 강탈하게 됩니다. 이것도 과연 기업가로서 성공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업가가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연 레이 크록이 기업가로서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신만이 완벽하겠죠.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70점만 되면 충분하다. 30%의 결점이 있어도 괜찮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본인은 100% 훌륭한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은 세상이 주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블레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하늘이 주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상이 주는 세큘러한 세속적인 성공. 또 하나는 하늘이 주는 성스러운 성자와 같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공.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병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다 차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따를래? 아니면 돈을 따를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딴 데 보면은 날 따르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날 따라오려면 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최근에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혼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 프린스턴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커플이에요.
부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내조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새 사업, 인터넷 서적 판매 사업, 비전도 없는 그런 모험을 할 때 그 부인이 격려해줘서 지원하고 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존닷컴이라는 위대한 기업이 거대한 기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본인이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부인과 함께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도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70점만 돼도 합격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것을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Law of Singularity, Law of Singularity, 그거는 뭐냐면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 뭐 돈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명예도 갖겠다. 뭐 권력을 갖고 또 돈도 갖겠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성스러우면서 인간성에 있어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Law of Singularit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그의 시에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런 단어 문장 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유혹의 손길이 오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런 하늘의 법칙을 써놓은 책들이 인문학입니다. 공자, 맹자, 그리고 중용, 그리고 탈무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불경, 이런 것들이 하늘의 규칙, 세상의 성공이 가져오는 위험한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많은 기업가들, 적지 않은 기업가들이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룰을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물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기업가로서 하늘의 룰과 세상의 룰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공헌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백신처럼, 예방주사처럼 여러분들을 세상의 유혹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기업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오래 얘기를 해서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경과를 해서 오늘은 김창현 군이 얘기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순서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바퀴를 도는 이런 기회를 갖췄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